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여객기 있죠. C919.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이 외신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언론에서 유럽 항공안전청 EASA의 국장인 플로리앙 기에르메라는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C919 이거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인증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전 세계 항공산업계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빠르면 3년 후에는 C919가 유럽 쪽에서 인증을 받고 유럽의 하늘을 날 수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제법 큰 파장이 있고 해설 기사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 이 비행기가 나왔을 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 저거 안전하겠냐 중국산인데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항공 기술력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고 그리고 항공 쪽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의 기술력 발전 속도랑 시장의 장악력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글쎄요 그냥 평가절하하고 덮을 수 있는 상황일지는 좀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행기를 가운데다가 놓고 중국의 항공 기술이 언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C919 그리고 이를 둘러싼 중국의 항공 굴기입니다. 사실 중국이 뭐 항공 굴기 이런 말을 직접 갖다 쓴 건 아니긴 합니다. 뭐 반도체 굴기니 축구 굴기니 이런 말은 썼었는데 하지만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항공 기술하고 산업에 투자한 역사를 보면 이거는 사실상 항공 굴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 기술 산업에 손을 댄 건 1930년입니다. 그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때 중국은 소련에서 I-16, I-16 전투기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39년에는 부품을 소련에서 가져다가 중국 내에서 직접 이 I-16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중국이 항공기를 처음 만든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생산 라인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서 이 라인을 풀로 가동하면 연간 찍어낼 수 있는 전투기 대수가 한 300대 정도까지 찍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다만 실제로 연간 300대를 찍어낼 정도로 공장이 막 바쁘게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4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뭘 하냐면 I-16 기종을 그대로 베껴서 자기네 전투기 충-28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도 중국 장시성 난창의 SINAW 회사를 하나 세우고 여기서 불법 쉽게 말하면 짝퉁 비행기를 막 찍어내요. 관련 논문이랑 자료들을 보면 이게 짝퉁이니까 뭐 생산번호 관리 뭐 이런 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 자료들은 지금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실제기가 지금 남아있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수준이라고는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이 나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현대 중국이 수립이 되죠. 그러면서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이요. 이 사람이 곧바로 항공산업 육성책을 시행을 합니다. 2년 뒤인 1951년에는 소련이 도와줘서 정부의 항공산업 육성기관인 Administrative Commission for Aviation Industry 요걸 아무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뭘 하냐? 또 소련제 전투기를 면허 생산을 해요. 소련도 그러고 보면 자기네 전투기 마음대로 베껴다가 막 찍어 만든 나라에 또 항공산업 원조 해주고 아무튼 그렇게 1950년대 소련 전투기를 계속 면허 생산을 하면서 생산 기술력을 중국이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마오쩌둥의 중국 사상 최대 똥볼 중에 하나인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중국의 항공산업 발전은 긴 정체기를 거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몇십 년 가다가 1990년대 들어서 중국의 항공 기술력을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올려주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소련과 러시아의 전설의 명전투기로 불렸던 수호이 27하고 수호이 30의 면허 생산입니다. 수호이 27 하면 그 코브라 기동으로 유명하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이야 뭐 이거보다 더한 기동을 하는 비행기가 세고 셌는데 90년대 막 중후반 뭐 이때만 해도 전 세계에 저렇게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라는 충격을 안긴 그런 기종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기종을 중국이 이제 면허 생산을 하면서 항공기 제작 능력을 포함한 기술력이 크게 발전했다. 요게 이제 학계의 평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 비슷한데 한국의 항공기술이 발전하게 된 초석이 된 계기가 바로 1982년부터 대한항공이 F5 전투기 면허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아무튼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항공산업을 투트랙, 그러니까 민간과 군사 양방면으로 나눠서 자체적인 항공기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중형 민항기 개발 사업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걸 무려 6년 만인 2008년에 완성을 해버립니다. 요게 지금의 C909 개발 당시에는 ARJ21로 불렸던 고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08년에 지금 C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코멧 중국 상용 항공기 유한 책임 공사를 설립하고 군용기 개발로는 중국 항공공업 집단 ABIC을 동시에 설립해서 본격적인 항공우주 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코멧이 설립된 해인 2008년에 C919가 개발을 처음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만인 2015년에 개발이 완료됐고 2023년에는 상업 비행이 중국 내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이 C919 크기 요걸로는 만족 못하겠다. 그래서 C929, C939를 동시에 개발 중인데 이 중에 C939 같은 경우는 거의 보잉 777에 맞먹는 크기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C 시리즈 지금은 중국 국경을 넘어서는 상업비행까지는 못하고 있죠. 왜냐면 미국 연방항공청 FAA하고 유럽항공안전청 EASA에서 모두 다 형식 승인을 안 내줬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항공기관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에서는 C919는 아직 오늘 좀 속어가 많이 나오네. 야매 비행기인 겁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들기는 했지만 실제 이 항공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국제시장에 이 항공기가 나와서 평가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항공 전문 매체인 에이비에이션 위크에서 분석할 자료를 좀 보면 C919의 운항 실적이 월 평균 93대 한 레그에 2시간 정도로 이게 보잉 737이 109회에 2.8시간, 에어버스 320 네오가 104회 2.5시간인데 수치로만 보면 비행 실적이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도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또 뭐 사고 난 걸 언론 통제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중국의 항공 기술이 그렇게 무시당할 정도인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일단 미국하고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착륙시키고 미션을 수행해서 복귀까지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J 시리즈로 알려진 중국의 전투기들도 현재까지는 영공방 임무를 무리 없이 수행은 하고 있고요. 자, 상용기인 C 시리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지금은 이 비행기 엔진이 CFM, 그러니까 보잉 737 엔진 만드는 회사에서 똑같이 만든 서방 엔진, 리프 엔진을 쓰고 있지만 곧 자국 기술력으로 만든 CJ2000이라는 엔진을 달아서 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항공기술 쪽은 아니긴 하지만 전기차 같은 모빌리티 기술 봐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국 시장하고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자금 쏟아붓고 결과물 만들어내서 결국은 국제시장에 유의미한 규모로 진출을 시켜낸 나라잖아요. 이게 다 글로벌급 명품이냐라고 하면 얘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안전성은 보장이 되고 적당한 품질을 가진 비행기를 적당히 싼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지금은 보잉 에어버스의 2위 경쟁인 이 글로벌 민항기 시장이 향후에는 3회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을 걸로 항공산업계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업계에서 이렇게 중국 항공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가, 그리고 중국 항공산업의 확장에 EASA 유럽의 형식 승인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름 아닌 아프리카입니다. 만약에 유럽의 하늘길이 C919에 열린다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아프리카 항공사에 중국의 C 시리즈 항공기들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좀 되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매체 같은 데서 보셔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남아공 언론 자료를 보면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통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한 인프라 규모는 미국 돈으로 10년간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50조입니다. 1년에 100조 가까이를 쏟아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이 나라 국가들 전체 국가 부채를 모두 합친 빚 중에 17%가 중국에 진 빚이다. 이런 자료도 IMF를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교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유럽 항공길이 만약에 중국 항공기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이 서방 항공기 대비 저렴한 가격, 그리고 지금까지의 투자 원조 경험,
그리고 빚을 빌려준 채권 이런 걸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구매를 밀어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굳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더라도 2022년부터 이미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C919가 승인을 받으면 바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공기술력에 있어서는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강국이긴 한데 하지만 아직 갈 길은 아주 좀 멀죠. 아직 우리는 화물기, 여객기 같은 규모의 대형 항공기를 만들지 못했죠. 엔진도 APU, 보조동력 장치를 만들었지만 메인 엔진은 아직 만든 적 없고요. 항공기나 엔진을 만드는 건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시장성까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해도 외국에 팔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객기 말고 군용으로 중형급 수송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죠. 차세대 도입할 수송기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KC390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런 기술 이전과 기술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컸잖아요. 전투기 같은 비행기 만드는 거하고 화물기, 여객기 같은 대형 기체를 만드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 같더라고요. 뭐가 쉽다, 뭐가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분야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입니다.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도입하는 게 낫다, 아니다, 그래도 만들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최대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괄의 광기범, 제작의 김윤서, 김수현, 기획과 진행의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